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 MNO 사업을 맡고 있는 서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All Things 죄송합니다. 먼저 All Things 데이터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SK텔레콤이 각 산업 분야의 최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모색해보고 조망해보고 협력을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로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규모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오프닝 스피치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ICT 업계에서 자주 등장한 용어들을 보면 과거에 자주 등장했던 스마트폰이라든지 LTE, 모바일 등의 용어들 대신해서 자율주행, 5G, AI, 빅데이터, IoT 그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트렌드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BM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메가 트렌드의 변화로 판단하고 이를 New ICT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New ICT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 또 이러한 변화를 기업과 우리 사회의 기회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ICT 시대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안전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5G 네트워크, 또 이 네트워크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빅데이터를 AI를 통해서 분석하고 또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 또 기업의 비즈니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윤택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를 액션 아이템으로 좀 더 단순화시켜보면 모든 것을 연결, 커넥트하고 무엇인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바꿔나는, 내가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결국 connect, enable, transform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점이 되겠지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커넥트입니다. 5G 통신 기반의 커넥티비티로 인한 Massive IoT의 확산입니다. 5G의 특성은 잘 아시겠지만 초고속 대용량뿐만 아니라 빠른 반응 속도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제한된 커넥티비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물들이 대량으로 연결되는 Massive IoT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Enable. Enable 쪽은 Enable 역량의 제고에 따른 사회적 난제 해결 부분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미국 브라이즌의 그 스마트 시티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크라멘토 시와 함께 도로 아스팔트 내에 센서를 내장을 해서 신호등 카메라 등과 데이터를 복합 분석을 해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CO2를 최대한 저감하는 그런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New ICT를 활용한 전통 산업의 재발견입니다. Transformation. 세계적 농기계 회사인 잔 디어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는 IoT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농기계의 화약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IoT 센서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잡초에는 제초제를 자동으로 뿌려주고 또 작물에는 비료를 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매출을 급증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한 3, 4년 전에 시가총액 한 $250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최근 들어서는 약 500억 달러 정도로 시가총액이 급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 ICT 시대가 가져올 변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세먼지를 낮출 수가 있고 또 독거노인 구독사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농업 등의 그런 전통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 시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용어를 뭐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간에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뉴 ICT 시대에 맞는 BM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또 사회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 컨퍼런스에서 다룰 주제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통난, 각종 재난 등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뉴 ICT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주제고요. 두 번째, 우리 5G 시대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자율주행의 준비 현황, 또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또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 신용카드, 쇼핑 등의 분야별 실제 적용되는 데이터 분석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장 대상 데이터 분석의 장애 요인, 또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번 세션에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보안 영역 내에서 지능형 영상 분석의 실제 딥러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홈 헬스케어,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최신 기술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힌트를 얻어내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SK텔레콤 ICT 기술원 박진효 원장님의 5G 새롭게 정의되는 IoT 비즈니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ICT 기술원장 박진효입니다. 빨리 화면을 넘겨야 되겠네요. 부담스러운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고, 사실 작년에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걸 소개드리고 난 후에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지만 어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5G가 사실 이제 거의 옆에 와 있습니다. 뭐 오늘 5G 주파수에 대한 이제 할당 공고도 나왔고요. 그래서 주파수를 저희가 6월달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에서 이제 5G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할 텐데, 이런 5G가 우리 전체 산업 생태계, 특히 IoT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 서성은 MNO 사장님께서 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고, 또 아시는 것처럼 뒤에 세션에서 상당히 각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얘기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5G와 뭐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데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희 이동통신의 어떤 그 발전사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96년에 CDMA를 기반으로 스타트로 해서 2003년에 WCDMA, 그다음에 2011년에 LTE를 하는 4G를 저희가 해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이동통신망을 구축을 했고요. 이제 점점 사람과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 필요한 걸 저희가 어떤 니즈를 받아서 2016년에는 이제 아예 그냥 IoT 전용망을 로라를 전국망으로 구축했고, 또 그 로라와 또 다른 세그멘트에 있는 마켓을 커버할 수 있는 캣 M1이라는 네트워크를 올해 4월달에 제가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뭐 IoT를 어떤 거 비즈니스 모델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사물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all things를 연결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5G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상용을 할 텐데, 왜 그러면 5G를 저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빨리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5G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어떤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사람과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인구가 있으니까 어떤 제한적인데, 모든 띵즈를 갖다가 다 연결하려 그러면 어떤 그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숫자의 개수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G가 당연히 중요하고, 5G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속도도 있지만 어떤 수용하는 디바이스가 킬로미터 어떤 걸 스퀘어에서는 한 100만 개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들이 연결돼야 되는 시대에는 5G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은 저희가 뭐 어쨌든 통신을 하다 보면 뭐 에어로 전파가 날라와야 되고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감안하면 딜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음성을 저희가 통화할 때 보통은 200ms 정도 언더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별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뭐 예를 들면 국제전화 같은 경우에 위성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약간 딜레이를 느끼면서 불편한 걸 느꼈처럼 그 정도의 딜레이였는데, IoT, things, 특히 크리티컬로 가면서 이 뭐 딜레이라는 거는 뭐 수십 밀리세컨도 이제 허용할 수 없는 수십 밀리세컨 정도의 어떤 울트라 로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5G 어떤 기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뭐 실예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자동차에 5G가 적용됐을 때 얼마만큼의 딜레이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좀 시리어스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를 보면, 차가 어떤 감지 신호를 받고서 어떤 이제 제동을 걸었을 때, 지금 현재 LTE 같은 경우와 저희가 뭐 필드에서 보통 평균 50ms 정도의 어떤 그런 딜레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그냥 그 시간만 카운트하더라도 한 1.4m 정도를 더 갈 수밖에 없는, 물론 필드 환경에 따라서는 50ms가 아니라 뭐 100ms까지 가면 또 2.8m, 그냥 3m 정도를 더 가게 되면 이거는 사고가 안 나거나 또는 경상이 중상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상당히 크리티컬한데, 5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타겟팅하는 게 1ms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차가 이제 어떤 신호를 받고 난 후에 갈 때는 거의 한 2.8c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기존 네트워크 대비해서는 어떤 자동차 관점에서는 특히 크리티컬 서비스에서는 이 울트라 로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는 5G가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연히 스피드입니다. 지금 뭐 우리 LTE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그 갤럭시 G9 핸드폰 가지고서 1GBps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1GBps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전파 환경에서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속도인데요. 뭐 1GBps가 가능하다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아주 커먼하게 여러 고객들이 기가bps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속도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가bps 정도의 속도를 요하는 서비스가 지금 있느냐?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저희가 3G에서 4G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GS 할 때 저희가 뭐 HSDPA, UPA 하면 한 5메가에서 7메가 정도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었는데, LTE가 저희가 뭐 맥스 뭐 70메가, 100메가 얘기했을 때 마케팅 관점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LTE가 도입되고 나면 그 엄청난 그 캐파의 네트워크를 누가 다 소모했냐면
컨텐츠들이 점점 리치해지고 더 헤비해지면서 그 용량을 다 썼다는 것처럼 저는 5G로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고 그 하나 얘가 이제 저희가 미디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UHD, 뭐 4K, 8K도 가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AR, VR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UHD보다 몇 배의 어떤 거는 레졸루션과 프레임 숫자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한 4기가 정도의 AR, VR을 갖다가 어떤 디지털 시크니스가 없이 즐기려고 그러면 이 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5G가 충분히 역할을 필요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또 한 단계 컨텐츠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어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음성 전화가 뭐 도청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크리티컬하지만 실질적으로 띵즈가 연결되면서 띵즈 중에서 뭐 어떤 센서 데이터, 특히 바이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패킷이 유실되거나 패킷이 어떤 사치를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위험이란 거는 그냥 어떤 정보가 어떻게 틀리는 게 아니라 목숨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5G 시대에는 시큐리티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SK텔레콤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QKD 같은 경우는 전송 장비에 어떤 그 퀀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키값, 그러니까 암호화를 할 때 쓰는 키값을 갖다가 퀀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중간에 누가 사치하는 걸 막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QRNG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보통 암호할 때 랜덤 넘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랜덤 넘버가 보통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지는 슈도 랜덤 넘버인데 저희는 이걸 갖다가 퀀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퀀텀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칩을 만들었습니다. 칩이 지금 5mm by 5mm 정도 사이즈인데요. 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제가 더 사이즈를 반 이하로 줄일 거고 이 칩이 의미가 있는 게 이 칩은 지금 뭐 IoT 디바이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다루는 디바이스 단에 들어가서 그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어떤 암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기술도 5G의 어떤 특성인 시큐리티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성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가 상당히 플렉시블합니다. 5G는 기존 거 대비. 그래서 뭐 5G에서 수용되는 아주 로우 스피드의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가는 패킷 또는 자동차에 쓰이는 패킷처럼 뭐 미리 세컨 정도의 어떤 거는 딜레이를 요하는 그런 패킷을 하나의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똑같은 네트워크이지만 그걸 가상으로 슬라이싱을 해서 서로의 어떤 패킷에 대한 어떤 거는 그 퀄리티 또는 개런티 이런 걸 좀 달리함으로써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융합적으로 아주 하모나이즈돼서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특징이 또 5G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앞에 말씀드리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기술 서비스를 갖다가 타겟팅하느냐? 뭐 제일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여하튼 자율주행이 뭐 자동차 회사 따라 다르지만 2025년을 넘어선 시간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5G는 어떤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러니까 그런 차의 V2X 기술로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의 퀀텀 기술을 집어넣어서 차가 어떤 해킹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로부터 좀 프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은 간의 K시티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차를 기반으로 해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방에 멈춰서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주변 상황만 감지하는 방식이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국내 기술진이 복수의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 운행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자율주행차 2대가 스쿨존에 진입합니다.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드는 상황을 연출하자 앞 차량이 급하게 제동하는 동시에 뒤 차량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주변 CCTV도 상황을 감지하는 즉시 차량에 정보를 전달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합니다.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도로, 관제센터로 전송된 사고 정보가
주변 자율주행차에 전달돼 위험 상황을 회피하도록 합니다. 정보 전송에 걸리는 시간은 1ms, 즉 1000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5G 통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KCT, 화성에 있는 KCT에다가 저희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저희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에는 뭐 저희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 메이커,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을 지금 같이 인바이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을 밖에서 하려고 저희가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라이센스를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든 게, 저 차가 지금 라이센스를 가지고 밖에 이제 일반 도로로 다닐 때 그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고, 보험이 되더라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저 차가 혹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나 이걸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저희가 KCT라는 어떤 그런 인프라도 이용하지만 조금 더 이제 좀 프리존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상당히 5G의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깔려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다 저희가 관제를 함으로써 어떤 시티의 어떤 오퍼레이션 인프라를 갖다가 훨씬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관점, 이거는 이제 뒤에 세션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통신은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죠. 인프라라는 것은 기지국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말 간에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되게 되면 혹시 재난이라든지 화재, 특히 빌딩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네트워크하고 커넥션이 안 되지만 디바이스 간의 커넥션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어떤 구조 활동이나 이런데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5G가 상당히 그런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팩토리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인데, 뭐 일부 어떤 그런 팩토리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이라는 것들이 픽스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생산 공정을 모듈화 해가지고 그 모듈별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공정을 갖다가 수시로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그런 형태, 그리고 그 모듈 간에 어떤 싱크가 1ms 정도로 맞춰짐으로써 그냥 원라인으로 하는 거와 동일한 퍼포먼스,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갖다가 라인을 아주 플렉시블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도 5G가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헬스입니다. 헬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LTE 기반으로 시도를 했었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좀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조금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오퍼레이션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네트워크의 딜레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5G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픽스된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공간, 예를 들면 구급차 안에서 어떤 거는 실시간으로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리모트로 로봇이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 CPS를 이제 어떻게 좀 형상화할까 해가지고 만든 건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리얼 월드죠, 그죠?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희가 SK텔레콤이 HT맵 뭐 자율주행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HT맵을 갖다가 상당히 좀 중심 있게 보는 이유가, HT맵이 자율주행차를 위한 어떤 내비게이션 맵으로 역할도 있지만, 저희는 그게 조금 더 확장돼서 공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리얼월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센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뭐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게더링 해가지고 이걸 디지털라이즈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이버 월드로 다 옮깁니다.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로우 레이턴시로 5G 기반으로 보내고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거의 리얼월드가 동일한 사이버 월드가 생기고, 그 사이버 월드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게 다시 리얼월드로 반영되거나, 또는 그 사이버 월드 자체에다가 저희가 커머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넣고서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지컬한 어떤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AR, VR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이버 월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쇼핑이라든지 어떤 뭐 미디어를 소모하는 그런 행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5G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이 CPS라는 개념이 상당히 키워드가 될 거고 이 CPS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가 저희 SK텔레콤이 준비하고 있는 5G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이런 일이 CPS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개발자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SK텔레콤 IoT 데이터 사업부 허일규 사업부장님의 주제로 뉴 ITC가 새롭게 정의하는 AI,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각 토픽별 연사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허일규입니다. 이거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왔네요. 저는 그 SK텔레콤에서 IoT 데이터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뭐 IoT 데이터 사업부 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최소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연관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ll Things Data 이벤트를 사실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멋진 오프닝 스피치를 해주신 우리 서성원 사장님, 그리고 5G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이 보이게 그러한 어떤 비전을 심어주신 우리 박진효 기술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커넥트, 이네이블, 트랜스폼에서 이 커넥티비티, 특히 5G로 이어진 커넥티비티가 많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새로운 경험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아마 여러분은 모두 가지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런 커넥트 하에서 우리가 뭘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오늘 모더레이터가 돼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킬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주제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두 번째는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이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에서는 혹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피니언 리더이신 세 분을 모시고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해서 저희 SK텔레콤 AI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윤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윤 박사님은 저희 말씀드린 대로 AI 리서치 센터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 합류하시기 전에는 2002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그 당시에 스피치 텍스트 관련한 기업을 창업을 하셨고 나중에 그 기업을 애플사에 파셨습니다. 사실 파셨죠, 그렇죠? 파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쓰시고 있는 그 애플 시리 개발팀장을 맡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저희 SK텔레콤의 이 인공지능 이 중책을 마치시고 이 리서치 센터장으로 보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 중심 가치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김윤 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허일규 사업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유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어떠한 성향,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핫 토픽들을 몇 개 간추려서 발표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실속적인 면에서는 AI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AI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그 다음에 상용화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AI 선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현 주소인데요. 이 현 주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결국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근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하는 일에 그 하는 일 자체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사람을 도와주는 기술인데 공학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데이터 과학적인 측면을 다 총망라한 융합 기술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일을 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사실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아주 많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알파고 열풍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60년 이상 된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태스크가 주어지면 그 태스크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태스크에 관련된 룰을 사람이 다 만들어서 기계한테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이제 컴파일을 시키면 기계가 아주 정형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인풋이 들어가면 룰에 기반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AI가 사실은 가장 많이 개발되고 또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의 일부 어떤 보면은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인 딥러닝이 음성 인식과 화상 인식에 적용돼서 실제로 많은 그러한 임팩트를 줌으로써 이제 현재 저희 현 주소는 데이터 기반의 AI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데이터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시스템이 인풋을 주면 거기에 관한 아웃풋은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람이 디자인한 태스크, 아주 특정하게 잘 정의된 태스크를 빅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수행을 잘하는 그리고 점점 수행 능력이나 성능이 올라가는 데이터 드리븐 내로 AI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한 태스크를 가르쳐주면 그와 비슷한 태스크를 알아서 자율학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 아는 그런 제너럴 AI가 이제 올 텐데 저는 이 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근래에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빅데이터와 컴퓨팅이랑 자율학습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면 혹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생겨서 영화 터미네이터나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에서 접하는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이 있죠. 기계가 인간의 성능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슈퍼휴먼 AI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점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주소는 데이터 기반의 내로한 AI가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화상인식 등등의 그런데 AI에 필요한 데이터가 가져야 할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quantity, 양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데이터의 quality, 특별히 AI에 관한 퀄리티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한테 학습시켜줄 때 인간이 가르쳐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 레이블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시스턴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많아도 그 데이터 안에 바이어스가 있으면 사실은 AI가 수행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퀄리티랑 퀀티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relevance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한 음성 인식 분야에서 보면 AI 스피커 누구와 같은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SKT에서 개발한 누구 디바이스는 원거리 음성 인식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내가 2m, 3m, 5m 떨어져 있을 때도 음성 인식이 잘 되게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원거리 음성 인식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뭐냐? 원거리이기 때문에 에코나 이 리버브가 결국은 그 먼 거리를 달려가다가 이 소리가 부딪히는 벽에 부딪히고 또 땅에 부딪히고 하는 그러한 효과가 마치 동굴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목소리 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가 잘 되려면 relevant한, 결국은 원거리 음성 인식에 적합한 음성 데이터를 모으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망이나 아니면은 시리아 같은 모바일 폰에서 가까운 곳에 들리는 음성으로 훈련시켜서 음성 인식기를 만약에 상용화시키면 이 누구와 같은 또 홈팟이나 에코와 같은 그런 디바이스에는 음성 인식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relevance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diversity 혹은 diversity,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약 12개의 어떻게 보면 American English, 미국 영어 그 사투리가 있습니다. 동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에서. 그래서 12개의 사투리에 관한 데이터를 다 모아야 하고요. 또한 미국은 아시다시피 비원어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원어민에 대한 데이터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전국 8도에 사투리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사투리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잘 되는, 인식이 잘 되는 인식기를 만들려면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SK텔레콤은 현재 누구 디바이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음성 데이터를 현재 서비스로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에 관련한, AI 관련한 세계적으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핫 토픽들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일단 컨슈머, 엔드 유저, 소비자의 상태에서는 가장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키워드는 컨버전스입니다. 사용자 경험 자체가 모바일 폰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음악이나 비디오를 집이나 차에서 듣거나 즐기거나,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할 때 AI 인터페이스 기술이 일관성이 있는 비슷비슷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단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은 아이폰, 애플 뮤직, 카플레이, 홈킷, 애플 리테일 같이 각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에서 아주 비슷비슷하고 일관성이 있는 AI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글이나 아마존도 비슷하게 갖고 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AI, 결국 데이터를 갖고 훨씬 서비스를 아니면 능률을 높이는 그러한 기업용 AI는 오히려 다이버전스, 익스펜션의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머신러닝 기법들이 특히 딥러닝 기법으로 이 밖에서 보시는 데모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현재 내로한 AI가 많은 각광을 받고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AI는 익스펜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비슷한 머신러닝 기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AI가 이용되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새로운 분야인데요. 아마 그 기사에서 접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AI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악에 대해서 배우고 미술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가 알아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러한 이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사실은 조금 더 진화한 형태는 현재 컴퓨테이셔널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좀 화려한 그런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계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이 예는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그린 데이터랑 인풋을 받아서 기계가 마치 장단에 맞추어서 그 예술을 하듯이 또 다른 그림을 그려주고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인스파이어가 됐지만 기계가 사람의 창작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중에는 이미 AI를 이용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또 이렇게 라이브하게 실제로 기계와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슈는 상당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AI가 점점 사람한테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될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다 보면 기계가 실수를 저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성인식이나 화상인식은 실수라는 경우에는 오인식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보안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아주 열악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예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예는 그 이미지 어떤 인식에서 지금 양쪽에 보이는 고양이 그림들은 보통의 인간들이 보기에는 같은 그림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이 사실은 기계에 들어가면 왼쪽 그림은 정확하게 고양이과의 곽까지 맞추는 고양이 동물을 인식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슷한데도 기계가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기계들은 멕시칸 음식인 과카몰리라고 그것도 99%의 자신감을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고양이를 인식하는 장난감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 오인식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그 또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시큐리티는 앞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머신러닝을 세계에서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 구글이나 애플에서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 기계를 속이기 위해서 나쁜 adversarial한 example들을 이제 제너레이트한 다음에 기계를 속이려고 계속 쏘고 있습니다. 마치 해커들이 해킹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맞서는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이러한 어택이 있을 때,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AI 리서치 센터도 마찬가지로 AI와 시큐리티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마 계속 연구가 수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퀄리티 중에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어스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6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진짜 그림은 아닙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구글 포토스라고 하는 그런 앱에서 흑인 분들이 있는 사진을 고릴라라고 인식을 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구글은 그때 사과를 많이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 데이터 바이스에 대한 토픽이 아주 메인 토픽으로 여러 분야에서 산학연이 현재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의 바이스를 생기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주 큰 양의 빅데이터에서 바이어스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자체가 바이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데이터에도 바이어스가 있고요. 소비자용 데이터, 예를 들면 누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북 사투리는 더 없고요. 나중에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잘 만나서 저희 나라가 북한이랑 같이 한 나라가 되면 북한 사투리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바이어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문제는 사회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하는 그런 자연어를 이해하는 이해 기술에서 예전에 많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사는 남자, 간호사는 여자라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를 잘못 설정해서 데이터 자체가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세상이 바뀌고 점점 좋아지는 세상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 이 성차별을 하는 AI가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가지 예고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인종, 정치, 성향 등등의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그러한 일들이 AI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바이어스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토픽을 바꿔봐서 제가 SK텔레콤을 조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양질의
quality, quantity, relevance, diversity를 다 갖고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인을 하고 나보니까 데이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많고 양질의 데이터가 많고요. 종류도 많고요. 또 relevant한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일에서 기업에서 데이터를 갖고 AI를 상용화시킨다 했을 때 보통 겪게 되는 상용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정성적으로 잘 정의해야 되고요. 정성적으로 정의하신 다음에는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다시 인풋과 아웃풋을 잘 정의하시고 기계가 실수를 했을 때 생기는 코스트에 대한 코스트 펑션을 잘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프로블럼이 문제가 디파인되고 난 다음에는 두 개의 효과가 있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아야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사용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고요. 또 거기에 문제에 맞는 알고리즘과 모델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데이터의 양과 문제의 정의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딥러닝을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딥러닝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하셔서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역시 훈련된 모델을 잘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verify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잘 검증되고 테스트가 잘 끝나면 그 다음에는 디플로이 상용화를 하는데 상용화만 하는 게 아니라 상용화 첫날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한 다음에 AI 성능과 AI 어떻게 보면 KPI를 잘 정하셔서 그 KPI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잘 모니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역시 AI는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점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서 다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를 수집하는 이 2단계로 다시 넘어오는데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AI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그 모델 기반으로 AI가 상용화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거고 많이 쓰다 보면 생기는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죠.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갖고 다시 피드백 룹으로 훈련 모델을 더 고도화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면 서비스가 더 좋아집니다. 그 서비스가 좋아지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다양한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AI 선순환 사이클 이런 거고요. 제가 AI 리서치 센터에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AI 선순환 사이클을 SK텔레콤이 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AI 현주소는 데이터 기반의 내로한 AI이고요. 그 다음에 내로한 AI이긴 하지만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스크가 잘 디파인된 아주 협소한 분야에서 잘하기 때문에 한 분야를 잘한다고 한 태스크를 잘한다고 그 다음 태스크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제너럴 AI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퀀티티도 중요하지만 질, 그 다음에 연관성, 관련성, 그 다음에 다양성 등의 그런 모습들이 갖춰야 AI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선순환 사이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실은 AI와 데이터는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요. AI 자체가 항상 보면은 진화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모델 자체가 그냥 정적으로 있고 사용자만 늘어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AI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데이터가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맑은 피를 공급해주는 피의 역할을 맡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모델을 고도화시키고 성능 향상시키고 또 그것에 맞는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있어서 데이터랑 AI는 디지털 세계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유기체, 디지털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AI 시스템을 먼저 이렇게 적용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많은 기업에서 오신 분들,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업무에 AI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해 보려고 할 때 한번 먼저 해보신 분으로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AI 사이클에서 문제 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AI 전문가도 아니고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도 아니고 빅데이터 연구가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자체에 도메인 너러지가 있으시고 그 도메인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신 분들이 AI 전문가나 머신러닝 전문 팀의 조언을 받아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잘 정해야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일산 차장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션 중에서 가장 좀 익사이팅한 세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HD 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HD 맵은 하이 데피니션 맵의 정의죠. 여러분 뭐 자율주행 차를 얘기하면 언제나 센서 얘기하고 통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코너를 돌았는데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하이 데피니션 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 데피니션 맵에 있어서는 저희 히어라는 회사,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회사가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고 오늘 모실 산자이 수드는 히어사에서 HD 맵의 개발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r. Sanjay Sood. Good to see you, Sanjay.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It's an absolute pleasure and an honor to present our vision for highly automated driving and specifically the HD map today. So before I go into details, I wan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round HERE Technologies. We're a global company with over 25 years of experience in location technology. We've mapped over 200 countries globally. We believe in the power of location to transform everyday lives. My team builds a fleet of over 400 mapping vehicles that are distributed globally, that are mapping the world every day using the most sophisticated geospatial technology, including multiple cameras, LiDAR, radar, and all the best sensors in order to get an exact replica of what the world is today. Our vehicles collect 700,000 points per second of LiDAR data. We're collecting 28 terabytes daily. In terms of markets, we're very strong in the automotive market, and if you look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4 out of 5 vehicles use our location technology in their navigation systems. And the numbers just keep on going up and up. And in terms of our future endeavors, we're very much focused on location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automated driving, specifically the HD map. So in order to really understand this technology, we should think about 2 big trends that are happening today. What makes a vehicle toda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Well, for one thing, they're all connected. Every vehicle coming off the assembly lin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now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this provides a couple interesting capabilities. Number one is you can take data and services from the cloud and move it into the vehicle, but you can also take data off the vehicles and move it back into the cloud. So it opens quite a lot of interesting avenues for delivering new services to customers. The other big thing that's happened is that cars have become more intelligent. They have more computers on board. They have more sensors than ever before. Machine learning is becoming so important to the automotive world that we have the ability to transform how people get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very exciting for us. So how do we maximize this evolution? And in many ways, the evolution and the revolution has already started. We've gone from simple vehicles that have fuel and tire pressure sensors to systems that have all sorts of sophisticated sensors on them. Many vehicles today have cameras on board. They have radar systems. And even in some cases, LiDAR will be coming on vehicles in the next several years. Each of these sensors has the potential to collect data about its environment. And with that data, it can be transferred from the vehicle into the cloud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about road conditions and traffic. The opportunity for everyone is how to maximize these features to create safe and more efficient routes. And this is very core to the mission of HERE Technologies.
So with these sophisticated sensors installed on connected cars, cars are actually progressing towards being more autonomous, but we're not there yet. If you look at the levels of automation, we're only at the beginning, in between level 2 and level 3 systems. We have vehicles today with partial automation, level 2, but there's still a lot of work that needs to be done in the industry, both between OEMs, data companies, as well as telecoms, to make the future of a fully automated car, a level 3, a level 4, and a level 5 vehicle become a reality. And this is where the excitement is the challenges of building this technology together. So with all these sensors on a vehicle, they're only as good as what they can see. And as we know, the environment can be very chaotic. When you have snow, they cover the sensors and the car can't see anymore. You have dirt and ice that can render even the most advanced radar system and LiDAR system non-functional. The laws of physics still apply to these vehicles. They cannot see through many environmental issues. And that's why the automotive market is introducing redundant systems in order to help vehicles navigate in these types of situations. And this is why an HD map becomes incredibl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autonomous driving. Even when the sensors are working, the world changes all the time. There's construction everywhere across the globe every single day. Road conditions change, the number of lanes change, the topology of the road changes. We have, it's very easy to find video clips of a car, an autonomous or semi-autonomous car, getting into an accident because something in the environment changed around it. And it's because of these changes that a map becomes very important, a map that's kept up to date and fresh and is accurate, that reflects the real reality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vehicle. We instinctively, as humans, recognize orange safety cones, as you see here in this picture. We understand that there's a fire truck around. We understand that we need to merge lanes. Highly automated vehicles with all their sensors have limited perception, and it's important that we bring the right technology and the right data to make this technology viable and real. Another thing that is very important to an autonomous car is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This picture right here is actually of my hometown of Chicago, Illinois, and you can see the complexity of urban scenarios. Even for humans, it's really hard to interpret what are the rules of the road in this intersection. You have bike lanes, sidewalks, pedestrians, you have HOV lanes, you have all sorts of rules of the road where you can only make a right turn in a certain lane, a left turn in another lane. And it's very important that cars have to understand this information. And the only way for them to understand it is to have a map of the world which complements the other systems on board to be able to maneuver and drive safely from point A to point B. So what are the main ingredients for making an automated car? There's 4 ingredients. These are the key building blocks. The first one is sensing, which is essentially the eyes and the ears of the vehicle. It's all the LiDAR systems, the radar, the cameras, ultrasonics. You have perception, which takes those inputs and makes sense of it. And then you have the decision-making engine, which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car that determines, should I speed up? Should I stop? Should I turn lanes? Should I make another maneuver? And the final very important piece is a high-definition map. And what the high-definition map does is it provides the vehicle more strategic insight, allowing the vehicle to make proactive decisions. It works together with the other sensors, enhancing them, providing the best solution for autonomous vehicles. And this become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elf-driving car system. So at HERE Technologies, we've developed our HD map to augment the other systems on top of an autonomous car. And we've worked with many OEMs over the past decade, refining this technology and ensuring it meets the specifications of the automotive market.
There's many problems that the HD map solve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one is positioning, precise positioning of the vehicle on the roadway. GPS is not good enough for a self-driving car. It has to have a complete blueprint of the roadway in order for it to understand where it is. We also, with the HD map, allow the vehicle to have perception beyond its sensors. So if you're an autonomous car driving down the road and there's a truck in front of you, your sensors cannot see through it. If you have an HD map, you can see beyond obstructions on the road and anticipate actions you might have to take in order to have a safe ride. And lastly, the map helps the car know how to behave. Every country has certain rules and regulations about how you drive. In certain countries, it's illegal to make a right turn on a red light. In certain other countries, it's perfectly legal. And that semantic information is encoded in the HD map to provide all the rules that you and I take for granted when we drive to make sure that the car automates in a safe and legal manner. This becomes incredibly important. So in order to build this technology, we have developed the HD map to solve these very important and real issues with deploying autonomous cars at scale. So how do you build an HD map? It's very complex, and we actually have a two-pronged approach. The first one is using industrial capture. So as I mentioned before, we have hundreds of vehicles deployed globally that are mapping every day. We use this rich sensor data in order to create the HD map. But this doesn't actually scale because it lacks freshness and it's actually very expensive to build and deploy these cars. So the second approach that we use is we harness sensor data that's available from vehicles on the road. As you recall, these cars now hav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sensors. And with very good connectivity between the vehicle into the cloud using technologies such as 5G, we can take those vehicles and use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in order to update and maintain the HD map. This is the best way of keeping a map accurate and reliable by combining industrial capture technology and crowdsourcing together to create the ultimate product. And that's what HERE Technologies is doing, is merging these two methods in order to create the HD map. So the HD map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our standard navigation map, the one you would see within your nav system. As you can see here, the standard map is typically made up of road level information. What the HD map does is it maps every single contour, every single lane of the roadway to centimeter precision. This is a very advanced technology and a very advanced map that takes the best technology and collection technology in order to realize. It is so highly precise that the computer on board the autonomous vehicle can use it to actually position itself within 10 centimeters. Within 10 centimeters. This is a type of map that has never been created before at the accuracy and scale that is needed in order to serve the automotive market. Another example is having hazard warning information sent to cars in the relevant area to help cars avoid any dangerous or inconvenient situations. Earlier this year, HERE Technologies launched a service with BMW where we take data from the BMW fleet, process it in our cloud, and then use it to provide warnings to other BMW drivers in the vicinity. And this becomes an important safety feature that will help save lives. In this video, I mentioned all the sensor data that can help in creating the HD map, making it comfortable and a safe experience for drivers and passengers. Information like lane closures can be transmitted using LTE or 5G technology up into the cloud. That information is then processed and aggregated with other vehicles and then sent down to neighboring vehicles. You could imagine this technology being used today and tomorrow, both in autonomous and non-autonomous use cases. And this provides a better overall experience for these very sophisticated vehicles. HERE Technologies goes well beyond cars, though.
Our mandate is actually location technology for all sorts of verticals. On the left-hand side, you can see all the different data sources that can provide data. In this world where you have 25 million connected devices in Korea alone, they're all going to be producing information that has to go through a robust and reliable network. So working with SKT Telecom, you can take that data, move it into the cloud, and then apply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as well as location data to make sense out of the information. And then creating services and location intelligence, you bring that information back into those devices. This is the notion of closing the loop. And this becomes incredibly important for us in terms of creating the future of autonomous driving. So in order to make this happen, we need strong partners. And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SKT in order to make the future of HD Live Map in Korea a reality. And the reason SKT becomes such a great partner is their leading position in developing network infrastructure where 5G is going to be an important component of making the autonomous world a reality. Together, we're bringing the autonomous world closer every day. S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anjay. So just a couple of questions, right? HDMI is obviously really fantastic, like 10 centimeter resolution you said, right? That's really fantastic technology. So I'm pretty sure developing that HDMI requires a lot of technical expertise. But if you just mention what is really the most important, hard thing to make, or in terms of technology-wise, what's the most hardest thing to do to develop that 10 centimeter resolution HDMI for you? So keeping it updated is probably the hardest thing that we have to deal with. If you imagine there's millions of kilometers globally that have to be mapped over the next several years. And while we do a good job using our survey vehicles, that map has to be updated. And that's probably the biggest challenge, is collecting that data from vehicles, from infrastructure that can then be moved into the cloud, distilled, analyzed, used to update the HD map, and then sent back down into those vehicles consuming it. So that updating mechanism is by far the hardest challenge. Oh, really? Okay. And the other question, since we talked a lot about 5G, so like HDMI with LTE versus HDMI with the 5G, what kind of difference you can actually make? Can you just elaborate a little further about that? Yeah, so absolutely. So the robust connectivity between the vehicle and the cloud is going to be critical for these systems to operate safely. With 5G technology, you have much more bandwidth to actually move the data from the vehicle. All those sensors, imagine LiDAR on a vehicle, it produces gigabytes of data a minute, right? And you have to be able to distill that data, move it up into the cloud, and then move the map back down into the vehicle. So 5G becomes an important enabling technology for this future to become real. Okay, great explanation. 여러분, HDMap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세상을 바꿔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스터 센제이 수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Thank you. Thank you. 오늘 이네이블 세션이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세션인데 오늘 모실 분은 그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갑성 교수님이십니다. 김갑성 교수님은 현재 저희 정부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맞나요? 말이 길어가지고 잘 그만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사실 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이 방대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에선 가장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김갑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세대학교 김갑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왜 스마트시티에 그 포커스를 뒀는지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도시 그리고 스마트시티에서 답을 찾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다 아실 거라서 금방 넘어갈 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을 어디다가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을 미래도시라는 것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AI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로 대표되는 ICBM 그런 산업들의 기술들을 우리가 도시라는 곳에 한번 투영을 해보자 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의 역사들을 보면 교통의 기술이 발전하고 변혁이 생길 때 도시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어디가 위치 같은 게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수상교통이 발달했을 때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다가 지금의 도시들은 공항이라든가 뭐 이렇게 KTX라든가 이런 굉장히 고속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그런 게 변화가 되면 도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우리 얘기하는 뭐 저희 하이퍼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어그리하는데 다만 그러면 도시가 더 집중될 것이냐 분산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가 더 집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류와 유통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백화점을 가고 스토어를 가서 물건 샀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온라인 쇼핑을 하고 그것을 택배로 빠른 시간에 배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인이 10년 내의 목표를 중국은 24시간 내 그리고 세계를 72시간 내에 배달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시간 또는 2시간 내에 모두 이제 배달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제조업의 시장,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제조를 하면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의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체계가 변화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원격 의료 같은 것이 되고,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면 1년에 한 번 하는 소변 검사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이 뭐 우리 유전자라든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이게 한 사람의 유전자를 전체 다 분석해서 하는데 한 1조 원이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이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만 더 사시면 130까지 사신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도 대체하고 이런 시대가 되고, 그러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의 우리 교육은 대학교 가서 뭐 저같이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고등교육하고 끝납니다. 근데 교육만 받는데 몇 살까지 받냐면 거의 30까지 받습니다. 이런 체제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 체제로 바뀌고,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지식 자체도 우리 전에는 영어 배우느라고 시간은 다 썼잖아요. 이제 번역기가 나옵니다. 통역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감성적인 거, 이런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지금은 에너지가 되게 비쌉니다. 앞으로 더 비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가격이 매년 2분의 1씩 다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는 그 지붕을 세워놓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넣는데 저것이 지붕을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코스트가 없다는 거죠. 뭐 벽을 세우는 거 대신에 저걸로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직접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고,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 또 도시가 변합니다. 고층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는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0km, 5,000km 되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그러려면 이 경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철골 구조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라핀을 사용하든 또는 나노 물질을 사용하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실제 세상을 가상현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R이라든가 VR, 또 홀로그램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청중들이 다 모이지 않고도 제가 강연하는 것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바로 앞에서 나가서 들을 수 있는, 옛날 해리포터에 보면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동영상에 나와서.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보다
사회 경제적인 변혁이 큽니다. 공유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한 95%가 주차장에 서 있다고 합니다. 5%만 돌아다니는데도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근데 공유형 자동차를 쓰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차를 부르면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차랑 연결이 돼서 그 드라이버가 없는 차가 나를 픽업해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면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경제가 변화되는 것이. 거기에다가 지금 그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바로 보팅을 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옛날에 로마에서 보면 살려 죽여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런 것들도 가능한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이제 도시에 담아보자라는 것이 스마트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정의는 제가 본 거는 200개라고 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근데 5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매년 이렇게 한 사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목표는 그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 도시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굉장히 똑똑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진화시켜 보자는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건데 이거를 ICT 기술을 이용해서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저기 보시듯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도시 이런 것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공공 서비스라든가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것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버넌스 운영 그런 것도 이제 좀 개선하는 것으로도 스마트 도시를 이제 이용하자라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라든가 또는 도시 서비스 이런 것을 이제 개선해서 만드는 것도 이제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교통, 에너지 그런 문제들 그거를 ICT 기술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해 보자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해 보자 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의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 여기는 이제 그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 본 겁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ICT라는 것이 가장 많은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키워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지속성 같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경제 이런 부분까지 많이 파고들고 있고 특히 삶의 질이라든가 그래서 좀 시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변화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침 이제 ITU에서 한 스마트 도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그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가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스마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에다가 한번 투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미래의 도시 공동체 같은 걸 한번 실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여기에 이제 한계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안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도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직접민주주의 하는 것으로 가미시켜보자. 그런 큰 틀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UCT의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저희가 가져왔던 개념이 좀 모호하다라는 것은 정의에 관한 얘기고 사업 추진 같은 게 어려운 것이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공 시행자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에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특히 기존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다가 많이 투영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공공주도의 서비스를 많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문명 미래도시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라든가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어지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시대의 기술 도시가 이제 아까 나왔던 ICT를 이용한 좀 기술 중심의 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해서 동서양이 좀 합류하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세계적인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좀 큰 틀에서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시범 도시라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기존에 우리가 아까 자율형 자동차 같은 걸 사용을 하려면 기존 도시에는 이제 컴플리트가 생겨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 그런 것이 가능한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시민이 중심이 된 또 개방적인 또 혁신적인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들은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한번 넣고 계속 진화를 시켜보자는 거죠. 저는 5G가 마지막일까 생각을 합니다. 6G, 7G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험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국가 시범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나왔던 버추얼 시티를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타당성을 얻었을 때, 또 시민들이 원할 때 그거를 실제 도시에다 투영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하면 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곤 있지만, 대개는 계획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도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도시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도시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가상 도시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급의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제 스마트 도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개정을 하려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긴 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의제 처리를 해야 되고 법을 이제 어겨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른 계획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걸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을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토지 공급 같은 것도 분양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 장기 임대를 해야 외국 기업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것이고, 이제 인허가 같은 것이 아까 나왔던 그런 규제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범정부 컨트롤 타워 해서 지금 특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젠다를 발굴해서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사업 시행자, 입주자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다 폭넓게 특별법에 담아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이제 큰 아젠다로 잡은 거죠. 그래서 3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는 시범 도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리빙랩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도시에는 이제 이런 리빙랩 개념으로 다른 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면이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기존에 했던 UCT가 기술 중심이고 단순 도시고 이제 획일적인 접근을 했었고 단편하고 공급자 주도였다면, 지금의 하고자 하는 UCT 스마트 도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고, 또 혁신 성장의 동력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도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열린 도시, 이런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UCT와 스마트 도시를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도시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시범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 도시에는 이제 그 도시 재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스마트화하는, 또 더 똑똑해지는 도시를 만들려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더 발달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올 기술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도 참여해야 되고 시민도 참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줄 것은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주고 관련된 법령들을 좀 개정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잘 진화될수록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럽이나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스마트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새로운 도시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좀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같이 하는 그런 도시 안에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시연해보고 24시간 365일 이제 전시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국가 시범 도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뭐 5G도 하기 힘들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6G, 7G 얘기하시니까 참 굉장히 앉아서도 좀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 쪽에서 많은 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들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여기 대부분들이 사실 기업에 오신 분들인데, 기업에 좀 정부 어떤 팔레시 쉐이프하는 입장에서 좀 부탁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도 이제 기업이 그 규모가 다 다르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벤처도 있고 또 앞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 이제 스마트 도시에 참여하는 그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정부가 예산을 주면은 R&D를 했어요. 그럼 R&D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죠. 그리고 또 다른 R&D를 하기 위해서 또 과제를 발굴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R&D한 결과물을 실제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국가 시범 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산은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쭉 해오던 R&D 사업들은 있는데, 새로 국가 시범 도시를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5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권 내에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간, 그리고 펀드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좀 R&D를 지금 하시는 것들 많잖아요. 이거를 이 도시에 와서 좀 하시고, 중소기업도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돈이 있다면 좀 해주는 거는 벤처나 창업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또 우리 세계를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가서 수출도 해보고 상품도 팔아보자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갑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크게 두 개의 세션이 오늘인데, 첫 번째 세션이 끝났습니다. 이네이블 세션이 끝났고, 이제 이 방이 이 세 개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비이클, 마케팅 데이터 관련한 딥 드라이브 세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2층에 가시면은 또 팩토리 데이터, 또 시큐리티 서베일런스, 그리고 홈 헬스케어 블록체인에 관련한 또 각각의 브레이크 세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다뤄졌던 내용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딥다운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 오프닝 키노트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남은 시간 또 좋은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키노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후 진행될 6개의 트랙 섹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